자,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이라고 다시 얘기하는데, 이 분산 원장을 여러 노드들이 중복해서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고, 또 이 분산 원장에 있는 데이터는 첨삭만 가능하게 수정하고 삭제가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특성들 때문에 얘는 최초 블록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데이터들을 유지해야 되고 커지기만 한다.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 완전 노드들은 그거를 전체를 다 유지하려니까 힘들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건 739기가고 오늘날 기준으로 제 이더리움은 이거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완전 노드들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미 검증된 오래된 블록들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요. 유지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해서 제거를 하고 필요한 것만 이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유지하냐? 근데 실제 봤더니 이제 원래는 최종성이라는 게 있죠. 요 어떤 블럭이 이 정도 깊이 되면은 더 이상 얘는 바뀔 염려가 없다. 일시적 포크가 발생해도 그러면 거기서부터만 그 정도만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실제 노드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사용할 최소 공간의 크기를 이제 정해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 공간을 꽉 찰 정도의 데이터는 더 이상 가지치기 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블럭이면 최종 깊이가 6블럭이니까 한 뭐 10개 정도만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10개가 아니라 뭐 한 250개에서 500개 블럭은 여기에 자기가 550 메가바이트로 설정해 놨으면 요것만 쓰겠다. 그럼 거기에는 다 차게끔 굳이 옛날 걸 버리지 않고 요 정도는 수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550 메가하고 요거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크기죠. 실제 전체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요 정도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실제 UTXO하고 어카운트에서 가치게 한 다음에 유지한 정보는 어떤 정보이냐? 이제 요 정도 크기에 맞게 이제 유지를 하는데 블럭 헤더들은 최초부터 쭉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블럭 데이터들은 옛날 것들은 버린다는 거죠. 뭐 200개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정권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블럭들을 뭐 이 블럭들이 꽤 많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유지하고 있고 UTX는 그거 외에 UTXO 집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UTXO는 이 최근에 유지하고 있는 블럭 말고 옛날에 아직도 살아있는 UTXO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UTX 집합이 유효한지를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크 해소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두 데이터라는 거를 최근 것들을 언두 데이터를 이제 되돌릴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카운트도 똑같은 형태인데 얘는 UTX 집합이 필요한 게 아니라 current global state가 필요해요. 이 글로벌 스테이트라는 거는 이제 A 계정은 얼마 갖고 있고 B 계정은 얼마 갖고 있고 C 계정은 얼마 갖고 있고 또 요 스마트 컨트랙 계정에는 어떤 상태이고 이런 모든 계정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DB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언두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포크 해소를 해야 될 수 있고 또 선택적으로 가장 최근에 최종 확정된 블럭의 스냅샷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얘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단지 이 전체보다는 조금 더 압축된 형태로 얘를 만들 수 있게 그 블럭에서의 그 모든 계정의 상태를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데 얘를 통째로 그때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압축해서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포크가 일어날 수 있죠. 일시적인 포크가. 예를 들면 A, B, 뭐 더 있을 텐데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얘가 만들어져 가지고 얘로 바꿔야 돼. 그러면 여기서의 분기점이라는 포크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C죠. 포크 포인트가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D2를 버리고 FGH로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노드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언두 데이터를 이용해서 E를 취소하고 D를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F와 G, H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새 상태로 뭘 갱신하냐면 UTXO set을 갱신해요. 물론 요 recently full 블록들도 D2는 버리고 FGH로 바꾸겠죠. 그리고 요걸 갱신합니다. 근데 어떻게 갱신하냐면 얘는 E에서는 소비가 된 UTXO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 새롭게 생기는 UTXO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를 취소한다는 거는 소비된 UTXO는 UTX 집합에 넣고 새로 만든 거는 UTX 집합에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얘를 해서 C에 때 UTX 세트를 확보해야 되는 거. 분기점에서 확보하고 그 다음에 FGH라면은 F에 소비된 건 여기서 제거하고 새로 만든 건 추가하고 소비된 거 제거하고 새로 추가된 거 넣고 이렇게 해서 갱신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어카운트에서는 이제 뭐 이 어카운트는 대부분 이더리움처럼 이제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뒤로 가려면 요 실행된 트랜잭션들을 취소해야 되는데 코드를 실행했잖아요. 그걸 역을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언두 데이터라는 건 여기 2를 실행하기 전에 뭐 여기서 A 계정이 바뀌었다. 그러면 A 계정이 원래 이 블럭 전에는 얼마였다. 요 정보들을 이제 언두 데이터에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보다는 이 언두 데이터가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커런 글로벌 스테이트에는 막 몇억 개의 그 계정들이 있어요. 전체 계정이니까. 그런데 한 블럭에서 수정이 되는 계정은 끼케야 한 100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데이터만 언두 데이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두 데이터로 E 전후로, D 전후로 해서 C까지 간 다음에 이제 여기 동네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가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더 요 FGH를 차례대로 실행해 가지고 요 current global state가 이제 새 그 정규 체인에 맞게끔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얘가 더 많이 들어요. 근데 둘 다 이제 언두 데이터 같은 것들을 유지해서 분기점으로 롤백하고 그 롤백 된 데부터 다시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취소 실행한 거는 거꾸로 되돌리기가 어떤 트랜잭션 되돌릴 수 있겠죠. 트랜잭션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데 어떤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된 거기 때문에 얘를 리버스 하기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 거고 전체 계정 중 특정 블록만 갱신된 거를 소수다. 그래서 이 언두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제 요거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거는 뭐 거의 설명드린 내용인데 제가 그때 얘기할 때는 요 보상이 제일 크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게 51% 공격을 할 수 있어서 그 블록체인을 내가 만든 걸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 공격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3.125 BTC니까 한 3억 이상을 한 블럭마다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크다고 생각해서 걔가 제일 큰 걸로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공격자의 자산이 많아. 막 몇십억이야. BTC로. 그러면 얘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얘가 한 10BTC를
현금화 했어요. 그래서 그게 트랜잭션이 남아 있겠죠. 근데 그걸 없애. 그러면 한 10억을 내가 현금화 했는데 다시 10BTC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그게 더 큰 이득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 이중 사용한 거예요. 자기가 이미 써서 뭔가 외부 세계에서 이득을 취했는데 다시 또 그 BTC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소비해서 다른 사람한테 줬거나 뭐 그걸 통해서 자기가 물건을 샀거나 그래서 뭔가 갖고 있는데 다시 그 BTC 자산이 자기한테 온 거죠.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항상 알아두셔야 되는데 다른 참여자의 트랜잭션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트랜잭션은 모든 자산은 이제 그 자산을 쓰려면 뭐가 필요해? 서명키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서명키는 이제 공격자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요 슬라이드도 그 공지사항에 가면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분산 합의로 돌아와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썼던 이제 분산 합의 방식은 작업 증명입니다. 작업 증명. 그래서 해시 퍼즐을 먼저 해결한 사람이 그 승자가 돼서 리더가 돼서 블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방식은 이제 뭐 확정 속도도 느리고요. 포크가 너무 자주 발생할 수 있어서 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한이 됩니다. 이 여러 가지 또 환경 파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작업 증명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이 분산 합의를 할 수 없을까? 이제 사람들이 찾게 됐죠. 근데 그 블록체인에서의 분산 합의 이전에 이제 그것과 유사하게 연구가 됐던 게 이 비잔틴 장애 허용입니다. 그래서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있어서 이제 여러 노드들이 이제 여기서는 장군들인데 성 주변에 있어서 얘네들이 동시에 공격하거나 동시에 퇴각을 해야 돼요. 일부는 공격하고 일부는 퇴각하면은 이것저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떨어져 있는 원격인 노드들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다수는 도달할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비잔틴 장애 허용 기법인데 여기서는 배시자 수가 F일 때 N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3F 플러스 1보다는 커야 돼요. 3명이면 10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애들은 7. 그래서 압도적인 다수가 정직해야 돼요. 3분의 2 이상. 보통 3분의 2 이상 정직을 해야 이제 이게 이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요. 원래 이런 형태에서는 N의 F승 정도의 메시지 교환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전자 서명을 활용하면은 N제곱에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N제곱. 그러니까 그 N제곱에 이제 전자서명 활용하면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전자서명 활용하면 왜 그걸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뭘 얘기했다는 것을 이제는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자서명함으로써 얘가 공격하라 그랬는데 얘가 얘가 리더가 퇴각하라 그랬어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얘가 비잔틴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일부한테는 공격하라 그러고 또 일부한테는 퇴각하라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결론, 정직한 애들은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좀 더 컴퓨터에서 실용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PBFT예요. 실용적인 BFT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 사전 준비 단계, 완료 단계, 그리고 응답 단계 이렇게 구성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데이터를 주면은 그 중에 한 리더가 우리 이걸로 합의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받은 메시지들을 나는 이렇게 받았다고 다른 사람한테 다 알려줘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개의 메시지가 가야 되냐면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줘야 돼요. 그럼 n명이면은 몇 개, 얘 한 명이 몇 개의 메시지 보내야 돼? n-1개를 보내야 되죠. n명이 n-1개 보내야 되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메시지 수는 몇 개예요? 거의 n제곱이 해당되죠. n 곱하기 n-1이니까 n제곱이에요. 그리고 이 n제곱을 몇 번 해?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2n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이 비고로 쓰면은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합쳐서 n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요게가 어차피 n제곱이고 n 곱하기 두 번 안 해도 2n제곱도 비고로는 n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왜 두 번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3분의 2가 똑같이 응답했다고 한 사람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들이 오니까 이제 노드 입장에서 보면 3분의 2가 이렇게 대답을 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공격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나랑 똑같이 공격하기로 했나?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3분의 2씩 받았어. 그래, 나 3분의 2씩 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공격할 거야 라고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계, 두 번에 거쳐서 전체 투표가 두 번 일어난다라는 거고,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친구들도, 다른 애들도 나랑 똑같은 결론을 얻었는지를 확인하는, 그거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ON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분산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3분의 2 이상이 정직하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도 메시지들이 다 전자 서명돼야 돼요. 위조할 수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요 메시지로 이제 분산 합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이쪽 블록체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통신 비용이 제법 크다는 거고, 이 n제곱에서의 여기서의 투표들은 그 사람 수로 계산해요. 사람 수죠. 몇 명이 똑같이 응답했냐, 요 수로 이제 결정이 되고 있고, 이제 이 동네에서는 어떤 애들이 노드들이 참여하는지, 분산합의에 참여하는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n명이 누구인지 그 집합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메시지를 받으면 그 집합에 있는 애가 응답했구나라는 걸 하고, 엉뚱한 애, 여기 있는 애가 아닌 다른 애가 응답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걸러내야 되는 거고, 이제 총 몇 명인지 알아야 내가 3분의 2 이상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잘 안 돼서 합의가 안 되면 리더를 바꿉니다. 리더를 바꿔서 다시 또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리더라는 게 단명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한 사람이 계속 오래 하면 얘가 뭔가 공격할 여지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 리더들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요 식만 조금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전체 노드가 n equal 3f 플러스 1이에요. 요게 이제 조건이에요. 요게 만족을 해야 되고 더 커도 돼요. 이 f를 기준으로. 그래서 절대 다수가 뭐 특별 다수가 우리가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데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려면 3분의 2 이상 받아야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족수를 EF 플러스 1보다는 커야 돼요. 정족수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EF 플러스 1.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EF 플러스 1개의 정족수를 받았는데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받았어요. A는 공격, B는 퇴각,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정족수의 교집합을 구해보면은 교집합의 수는 이렇게 돼요. 이 집합의 크기는 EF 플러스 1이죠.
이 정족수의 크기는. 얘의 정족수 크기도 2F 플러스 1이에요. 전체 사용자 수는 3F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빼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교집합의 크기는 F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한 게 뭐예요? 비잔틴 나쁜 애들은 몇 명이야? 최대 F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교집합의 크기가 F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정직한 애 중에 하나가 뭘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답변했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한테는 공격, 다른 사람한테는 퇴각해라고 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모순이 됩니다. F라는 수의 모순이 돼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결론을, 이게 서로 다른 노드들이 다른 결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은 이제 그걸로 이 결론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들을 좀 살펴보는데 텐덤 민트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PBFT를 되게 기계적으로 응용한 그런 블록체인이라 보는데 그래도 얘도 순수 PBFT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볼 지분증명하고도 지분증명이라고 살펴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검증자 집합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지분 보유율의 상위 180 이내 애들로만 구성된 검증자 집합을 가지고 PBFT를 수행을 하고요. 우리가 PBFT에서는 투표가 1인 1표예요. 1인 1표. 그래서 그 N명에서 몇 명 이상 했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지분증명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 기반 투표를 해요. 가중치 기반. 그러니까 나는 지분이 10이야. 쟤는 5야. 그러면 내 표는 쟤보다는 2배 큰 비중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분이 크면 내 표의 그 등가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전체 지분의 67%를 상위 180개 노드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얘를 공격하려면 내가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면은 이걸 교란할 수 있고 요거의 3분의 1을 내가 장악할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7%니까 곱하기 3분의 2 하면 한 45%?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지분의 45%를 확보를 하면은 뭔가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킬 수가 있죠. 근데 전체 자산의 45%를 내가 얻어가지고 검증자들을 컨트롤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쨌든 가중치 투표를 한다는 거고 실제 진행은 이렇게 사전투표, 확정투표 해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어떤 방식을 또 내부적으로 쓰냐면은 그 투표를 진행했는데 3문제 2가 안 들어왔어. 이 라운드 단위로 우리가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라운드 단위로 투표하자.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3분의 2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은 다음 라운드로 진행하는데 새 블럭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아직 투표를 3분의 1을 못 받은 애들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또 투표를. 똑같은 걸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진성이 약하죠. 왜? 3분의 2가 억울해 할 때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PBFT를 이제 쓰는 거의 PBT에 가깝게
이제 하는 그 블록체인이 텐더민트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애들은 3분의 2 이상 투표를 해가지고 두 번 다 3분의 1을 투표가 확정이 해서 받게 되면은 그걸로 그 블록은 픽스가 돼요. 수정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얘를 결정적 최종성을 제공하는 그런 애들이 됩니다. 결정적 최종성. 그래서 이렇게 3분의 2, 3분의 1을 두 번 투표해가지고 다 받게 되면은 얘를 되돌리기에는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는 보통 지분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불이익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걔네들의 지분을 소각시킨다든지 막 그런 거를 나중에 이더리움 같은 데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 텐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실제 많은 대안으로 현재 쓰고 있는 건 지분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분 증명은 PBFT, 그러니까 BFT를 뭔가 조금 응용한 거예요. 응용을 해서 만든데 BFT가 통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걔를 어떻게 좀 극복하려는 그런 방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증명의 핵심은 리더를 결정하는 방식이 그 블록체인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리더를 결정하는 방법이. 근데 지분 증명이기 때문에 그 지분이 많은 사람이 리더로 당첨될 확률, 선택될 확률은 조금 더 높게 뭔가 만드는데 확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리더 지분이 많다고 해서 늘 그 사람만 계속 리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분 증명에서 리더들을 프로토콜도 소개할 텐데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 지분 증명에서는 이제 지분을 기반으로 뭔가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아주 적은 금액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원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애들이 투표에 참여하면은 N이 너무 커지죠. 그래서 N이 너무 커지니까 보통은 또 불이익도 줘야 되니까, 나쁜 행동할 수가 있으니까 불이익도 줘야 되기 때문에 지분 증명에서는 분산합의에 참여하려 그러면 보상도 있고요. 그래서 보상도 있고 또 자기가 나쁜 짓 하면 불이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자로 참여하고 싶으면은 내가 일정 지분을 예치하게 돼요. 예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검증자로 활동하는 동안은 요 예치된 돈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돼서 이제 고정이 되겠고,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소각시키기가, 또 불이익을 주기가 또 쉬워지는 거죠. 뺏어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치를 시키는데 어느 정도 예치가 전체적으로 돼야 되냐면 67% 정도는 예치가 돼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얘가 너무 낮으면, 이 예치된 금액이 너무 낮으면 이제 돈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분산합의를 뭔가 교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67%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으면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요거의 3분의 1을 확보하면은 뭔가 서비스 공격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2% 확보해야 되는데 저 정도도 쉽게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요런 정도 선에서 이제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고요. 너무 많은 검자 참여하면 복잡해지니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지분 위임이라는 걸 해요. 지분 위임을. 그래서 나는 투표 안 할 테니까 내 투표 지분은 내가 이 사람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검증자로 참여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검증자 참여하지 않은 애들은 자기 지분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개념, 또는 얘한테 대리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 써서 이제 지분은
올라가지만 이제 그 참여하는 그 참여자의 수는, 투표에 참여한 참여자의 수는 줄이는 거죠. 모든 애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분이 적은 애들들은 여기에 제가 괜찮은 애 같아. 그럼 여기다가 다 지분을 자기 걸 위임해 주는 거죠. 일정 부분들을 위임해 주면 얘는 원래 자기가 뭐 1%만 갖고 있었는데 위임을 받아서 3%를 갖고 있는 노드가 될 수가 있죠. 위임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검증자 수를 줄입니다. 그래서 검증자 수를 줄이고 나서 리더가 선정이 되면 이 리더가 그냥 단순하게 뭔가 해시 퍼즐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트랜잭션들을 확인하고 전자 서명에서 블럭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블럭을 생성하는 비용이 시간도 소요되지 않고 어렵지도 않고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애들, 리더가 아닌 나머지 검증자들이 지지 투표를 하게 돼요. 지지 서명을. 근데 원래 지지 서명을 하려 그러면은 BFT 원리에 따르면은 얘를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되는 거지. 한 번 투표를 해서 3분의 2 받고 다시 또 투표해서 3분의 1을 또 받아야 이제 안전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합니다. 블록체인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블록 생성하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뭐 싸기 때문에 이제 nothing at stake 공격이라는 게 이제 가능한 형태가 돼요. 이제 작업 증명에서는 어쨌든 블록 만들려면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해시 연산을 해야 되고 비용 발생이 해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리더로 선정되는 순간 그냥 서명값만 하나 만들면 돼. 그러면 그 서명값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10개, 20개 만든 다음에 그 20개 중에 뭔가 자기한테 더 유리한 거를 이용해서 블럭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nothing at stake 공격의 한 방변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지문증명에서는 가능하다. 왜? 뭐 블럭을 하나 만드는데 자기가 뭐 비용 소모가 하나도 안 드니까 여러 가지 또 이런 공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를 선정해야 되는데 요즘 많이 쓰는 거는 VR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은 누가 될지 모르고요. 자기는 VRF를 계산해 보면 나는 요번에 리더로 선정될 권한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자 서명을 해서 값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전자 서명에서 값을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 사용자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자 서명 값이 어떤 특정한 값 뭔가 또다시 계산해서 어떤 수학적으로 얘가 이 값보다 작으면 얘는 리더로 선정될 권한을 갖고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근데 전자 서명을 쓰면 이 전자 서명은 보통 랜덤한 값을 서명할 때 넣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에 대해서도 유효한 전자 서명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리더 선정할 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랜덤 값을 계속 바꿔가지고 자기가 리더로 선정될 그거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못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VRF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키와 입력색마다 독특하다. 하나의 값만 나올 수 있게. 근데 얘를 계산하려면 키가 필요한 거니까 다른 사용자들은 요번에 나의 VRF 값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나만 계산할 수 있어. 내가 계산해 봤더니 내 값이 10 이하야. 그러면 나는 리더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암호학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리더를 랜덤하게 예측하기 어렵게 선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VRF로 이용해서 선정을 하면 얘가 확률적인 어떤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 나올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한 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권한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 사람이 동시에 권한을 얻어서 다 블럭을 제한하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포크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포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측 못하게 이런 VRF를 쓰면. 그런데 정해진 순서에 따라 리더를 결정하면은 포크는 발생 안 하겠죠. 요번에는 얘만 그 블럭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가 안 만들고 딴 애가 만들면 너 이 순서 아니니까 얘는 버리겠죠. 그 블럭은 인정을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포크 가능성은 낮습니다. 낮는데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도스 공격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리더한테 다음에 쟤야? 아니고 뭐 3일 뒤 쟤가 해야 돼? 그러면 쟤를 매수해가지고 뭐 나한테 뭔가 유리한 걸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방법 하는데 뭔가 이더리움도 이제 이런 걸 개발해서 이쪽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라인딩 공격이라고 하는데 그라인딩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뭔가 시도를 해서 내가 리더가 선정될 그 조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VRF 쓰면 못하는데 이제 다른 방법을 쓰면 얘가 여러 번 뭔가 해서 자기가 리더가 되게끔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면 그라인딩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랜드까지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알고랜드는 알아두실 게 VRF를 이용해서 리더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VRF를 요게 블럭 값이면 요 값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 키와 이용해 가지고 VRF를 계산해 가지고 내가 리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면 내가 블럭을 제한하는 방식을 써요. 그럼 리더가 블럭을 제한하면 나머지 검증자들이 얘에 대한 지지 투표를 해요. 그래서 두 차례 2단계 거쳐서 두 번 지지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수학적인 것보다는 VRF를 이용한다. VRF가 뭐다?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VRF는 사용자 노드마다 어떤 그 노드만이 알고 있는 개인 키로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얘가 어떤 값을 계산될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나중에 얘가 내 값은 이거야 라고 공개를 하면은 누구든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VF 값은 이게 맞구나. 그럼 네가 리더가 맞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리더 권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값이 더 작은 거를 더 선호해서 걔한테 이제 지지 소명을 투표를 해요. 그리고 이 지지 소명은 어떻게 하냐면 반복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3분의 1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요. 계속하는데 똑같은 애들 가지고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애들 가지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우리 앞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N명이 투표를 하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랬어요. 얘를 줄여야 되잖아. 얘를 줄여서 지분 기반에서는 이제 지분 기반 투표를 하고 얘도 지분 증명이니까 지분 기반 투표를 하는데 얘는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게 N명에서 이 검증자 집합 N 집합에서 랜덤하게 일부 소수만 뽑아냅니다. 소수만 뽑아내서 소수만 투표하게 해요. 그럼 이게 안전하냐?
안전하다는 거야. 랜덤하게 뽑으면. N명이 투표했을 때의 그 비잔틴이 포함될 어떤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나 내가 여기서 작은 집합을 랜덤하게 추출했을 때 분포, 얘 분포와 얘 분포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리고 한 번 투표했는데 3분의 2 어그리가 안 돼. 그럼 얘를 쓰는 게 아니라 또다시 랜덤하게 뽑아요. 그래서 뭐 최대 막 16번까지도 해요, 얘네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의 논리는 다른 게 아니라 지분을 위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네 이 검증자 집합이 있으면 여기서 랜덤하게 추출해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투표를 해도 전체가 투표한 거하고는 차이가 없다. 왜? 분포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한번 투표할 때 안 되면 얘네들이 또다시 계속 요 선정된 애들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롭게 랜덤하게 뽑아서 또 투표시키고 또 투표시키고 3분의 2가 되면 요 소수지만 3분의 2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3분의 2, 3분의 2가 하면 확정이 돼서 고정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얘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결정적 합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